2월 22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어제 대선 후보 4명이 첫 법정 토론을 벌였죠. 주제는 경제였지만 예상대로 후보 간 거친 난타전으로 번졌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배우자 의혹 등을 놓고 수위 높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핀트를 못 잡는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을 MB 아바타 경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 정치권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지적했는데 질 떨어진 후보란 원색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주장은 허황된 얘기라고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에도 정치권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는 조금 전 부산 유세에서 윤 후보가 겁이나 도망쳤다며 윤 후보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 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오늘도 대선 후보들이 전국 각지를 누비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속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신체건 이제 준비되면 나가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어제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봤잖아요. 후보들이 이제 거친 신경전을 주고받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따가 줌인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여러 번 몰아세웠는데요. 오늘 유세에서는 단일화 결렬의 책임 윤 후보에게 돌리면서 겁이 나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4번 타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에 나선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통합 정보를 놓고 단일화 제안을 했다고 해석되는 건 좀 부담스럽다면서도 안 후보는 한때 대표로 모셨고 또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이라면서 새 정치의 꿈도 잃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TV 토론 자체도 가열됐지만 오늘 정치권 공방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여야가 붙었는데요.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열린 첫 번째 법정 TV 토론, 초박빙 판세만큼이나 뜨거웠죠. 최근 공개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에 담긴 여러 가지 표현을 두고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관련 소식과 여론 판세 등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대선 D-15일입니다. 오늘도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게이트, 그리고 전쟁의 서막, 50만 재택치료자, 16조 9천억 원 추경 통과, 마지막 이럴 줄 알았지입니다. 네, 게이트, 대문과 출입구를 뜻하는 영단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형 비리 스캔들의 핵심 인물 또는 용어 뒤에 붙이는 전미사, 땡땡 게이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어원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CIA 출신 요원이 포함된 비밀팀이 상대방인 민주당 선거 캠프를 도청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와 언론 시스템은 1972년 워터게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나올 만큼 큰 파장을 가져왔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간 버닝썬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첫 번째 법정 TV 토론에서 이 게이트라는 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에 벌어진 대장동 난타전 가운데서입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록을 내놔보시라. 허위 사실이면 윤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겠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만 빼놓고는.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 거기엔 정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등장할까요? 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님 녹취록이 허위 사실이라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라면서 해당 녹취록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회계사가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라고 하자 김만배 씨가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이라고 답합니다. 이에 정 씨가 예라고 하고 이어서 김만배 씨가 했으니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 하시던데 이재명 후보가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말 책임져야죠. 사퇴하라니까 진짜 사퇴하는 줄 알겠냐고 또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가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발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발언 사흘 전에 이 후보가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서 당시에 거론된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정작 김만배 녹취록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은 윤석열 석자인데 입증도 되지 않는 이재명 게이트 운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이 TV 토론의 장을 마타도와 흑색 선전의 장으로 만든 정말 질 떨어지는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새로운 해석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의 게이트는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란 주장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근데 네, 역시나 해석은 유권자들의 몫일 거고요. 이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잠시 후에 박마커가 자세히 줌인해줄 예정입니다. 네, D-15일 여론 판세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JTBC의 정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34.1%, 윤석열 42.4%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은 8.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심상정 3.2, 안철수 6.6%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이재명 41.9, 윤석열 44.4, 격차는 2.5%포인트입니다. 심상정 2.9, 안철수 6.2%였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0.8, 윤석열 45.3, 4.5%포인트 격차고요. 심상정 1.9%, 안철수 6%였습니다. 자, 어제 나온 KSO와의 결과는 조금 상반됐습니다. 이재명 43.7, 윤석열 42.2로 이 후보가 1.5%포인트 앞섰습니다. 심상정 2.7, 안철수 5.8%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 보름 전까지도 우세 후보가 다르게 나오는 초접전 선거입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사 방식과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가 다른 곳과 달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수 응답자들이 예. 급감했다. 예. 평소 저희 1년 동안 쭉 조사해 오는데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이 평균 35%쯤 됩니다. 네. 이번 주는 30%였습니다. 그만큼 윤 후보에게서는 감소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네, 두 번째 픽 가볼까요? 전쟁의 서막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습니다. 밤사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반군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또 우크라 동부 지역의 평화 유지를 빌미 삼아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의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нять уже давно назревшее решен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네, 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이 나라들입니다. 이 대국민 TV 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일 뿐이다 라면서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탈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겐 친러 세력의 독립국을 승인할 명분과 그들을 지켜줄 군대를 보낼 러시아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같은 지시가 떨어진 뒤 이례적으로 긴 군용 탱크 행렬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을 이동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의 주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했죠. 러시아가 뭘 하든 우리의 국경선은 바뀌지 않을 거라면서 서방 세계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Ми нічого і нікого не боїмось. Ми нічого і нікому не винні. І ми нічого і нікому не віддамо. І ми в цьому впевнені.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미중, 미러 간의 새로운 냉전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r. President, how high is the threat of a Russian invasion right now? It's very high. My sense this will happen within the next several days. 자, 미국은 즉각 경제 제재로 응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한 두 공화국에 대해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그리고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유엔까지 러시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would encourage everyone involved to refrain from any unilateral decision or unilateral action that could undermine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k agreements.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선 미국과 러시아가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푸틴이 민스크 협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라고 했고요. 그는 제국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한다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서방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라고 응수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경고하면서 러시아의 평화 유지군 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미 동부 접경지대에는 러시아 병력 13만 명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24일에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장관 회담, 이 회담의 성패가 미러 정상회담 성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픽은 16조 9천억 원 추경 통과입니다.
네, 어젯밤 이렇게 17조 원에 가까운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에 신음하는 소상공인들 또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선 2주 전,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332만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처리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규모와 범위를 놓고 무려 한 달 가까이 공방을 벌였고요. 그 사이에 자영업 취약계층의 신음은 깊어졌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거의 전부를 현금성 지원으로 채운 터라 결국 표심을 의식한 현금 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픽, 50만 재택치료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9만 명대입니다. 재택치료자는 하루 새 2만 명이 넘게 늘어난 49만 322명, 50만 명 돌파가 확정적입니다. 정부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이 정점으로 하루에 14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셀프 관리를 해야 하는 재택치료자들, 자칫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평소에 다니던 동네 병원 의원이나 24시간 의료 상담센터를 이용하라라고 하는데 전화 연결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쉽지가 않다고 하죠. 이송 중의 사망 사례는 물론이고 재택치료 중이던 임산부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이럴 줄 알았지입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공언했던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그리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제명 한철이 대선 전에는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입니다. 본회의는커녕 단 한 차례의 윤리위 소위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해도 우리 국회가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처럼 구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위안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언급하면서 여성 신체 관련 욕설을 한 사람이 어떻게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적임자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늘로 대선이 15일 남았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신체커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KSOI 조사는 오차범위 안에 접전을 이제 하는 그런 양상이죠. 아까 이제 오차범위 아니라는 얘기를 신체커가 안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어제 TV 토론에서 두 양강 후보 간의 대장동 게이트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토론 내용은 이따가 주민에서 짚어볼 예정인데 오늘 그중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그분,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 같은 표현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공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이 적힌 손팻말을 꺼내 들었는데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런 표현들, 녹취록에 담긴 일부 표현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듣기로는 녹취록 끝부분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고 격한 그런 표현들이 좀 오갔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면 녹취록을 내놔라 이렇게 따져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거짓말을 하느냐, 녹취록 주장이 허위 사실이면 후보에서 사퇴하시겠느냐라면서 강력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그런데 실제로 해당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월간조선의 보도 또 국내임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2020년 10월 26일자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역공을 폈고요. 국내임 대변인단은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을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가 대장동 의혹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은 그 녹취록 속의 이재명 게이트의 표현이 2020년 10월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한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그리고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윤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맞춘 허위사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신체커가 얘기했지만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의혹은 이제부터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도 이제 게이트 표현을 많이 쓰는 바람에 오늘 아주 정치권에서 게이트란 단어가 많이 나왔고 강훈식 의원은 게이트가 뭐 이재명 게이트의 게이트는 그 게이트가 아니고 입구를 지킨다는 뜻의 게이트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정치권 공방 뜨거울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녹취록 속에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사퇴해야 돼, 입구 지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대선 후보 TV 토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토론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녹취록을 두고 정면 충돌했죠.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를 집중 공략했는데 핀트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날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토론회 하면 역시 정리의 달인 토론회 읽어준 남자 박마커죠. 어제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보 4명의 토론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인물 대 인물 구도로 쉽고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네, 첫 번째 인물 대 인물, 이재명 대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작정한 듯 윤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에 집중했는데요. 화천대유 녹취록에서 윤 후보가 등장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친히 패널까지 준비해서 나왔죠. 윤 후보는 주특기로 맞받아쳤습니다. 악마의 편집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죠. 녹취록의 핵심은 마지막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란 말에 있다고 본듯합니다.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후보는 아쉬운 듯 주도권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패널을 꺼내 들었는데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여담이지만 이 후보가 2차례나 녹취록 내용을 펜으로 짚어가며 읊는 것을 두고 누군가 이런 촌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다 무슨 저 성경의 저 내용 해석하듯이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 사실 국민의힘도 한때는 성경 공부에 진심이었죠. 녹취록 속 그분을 찾아 헤맸었는데요.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이런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 후보가 결국 녹취록 공세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혹은 모두 소명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남욱 12년 동안 CR이 안 먹히더라.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거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후보님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만 빼놓고는. 특히 이재명 게이트 발언을 두고도 뒤끝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두 사람 간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왜 그거는 이런 보도를 안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후보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규칙 안 지금까지 지키고. 없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신 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윤 후보님. 아마 홍준표 의원이 토론장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대 인물은 윤석열 대 안철수인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안 후보의 화살은 유독 윤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면접관인 안 후보가 피면접자인 윤 후보를 상대로 1대1 압박 면접을 진행한 느낌이었는데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 지금 예산을 늘리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윤 후보의 답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그 재정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인 재량 그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후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제 중 하나죠. 디지털 경제 분야입니다. 윤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 캐물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의 약점이 드러나길 노렸습니다.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약간 장학 퀴즈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윤 후보에게 도리도리가 있다면 안 후보에게는 전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표정으로 봤을 때는 냉소와 실소 사이 그 어딘가인 듯합니다. 실망입니다. 안 후보, 윤 후보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었나 봅니다. 윤 후보의 답변을 듣는 도중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는데요. 첨단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용화를 하고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고. 안 후보가 미소를 띤 이유, 윤 후보의 답변이 엉성했기 때문이라는군요. 이 플랫폼 기업과 지금 제가 처음에 정부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그건 사실은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 있던 심상정 후보 지켜보고만 있자니 따분했나 봅니다. 윤석열 장학 퀴즈 타임에 슬쩍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님, 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삼성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돼요. 사실 심 후보의 타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 대 인물, 심상정 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평소 이제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심 후보, 이 후보의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완화 정책을 문제 삼았는데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일단 우리 심 후보님 아쉽겠지만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 윤 후보와의 한 차례 공방으로 이미 날카로운 상태였죠. 두 사람은 답변 시간 보장 문제를 놓고 감정 섞인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무슨 좌파 우파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까? 아니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똑같다는 걸 제가 아니, 지적을 다 틀린 건 했는데 아니죠. 제 얘기를 듣지 않고 후보님 하실 말씀만 하시니까 20분 이건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질문 답변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시면 30초는 보장을 하셔야 아직 합니다. 질문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셨잖아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 제가 묻겠습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 이익 배당 공약을 두고도 거칠게 지적을 쏟아내는데요. 토지 이익 배당이 아니라 이 국토 보유세란 명칭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좀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 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 배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눈가림으로 국민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공방전 위주로 하이라이트만 모아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네요. 어제 토론회에선 이 밖에도 기축통화국 이슈 등 관심을 끈 사안들이 많았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거칠어진 3차 토론, 얼굴은 붉히고 고개는 절레절레. 네, 어제 TV 토론 이후에 이제 장외전도 뜨겁다는 얘기를 아까 뉴스픽에서도 저희가 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 공개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김만배 녹취록에 윤 주거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또 전문도 공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여야 공방 또 묶어서요.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토론회 얘기를 조금 더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 공방이 어제도 뜨거웠지만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공방이 오갔죠.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토론 당시 발언부터 좀 살펴보면요. 토론 도중에 이재명 후보가 국제통화기금, 이 IMF나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이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 지금은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반박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경제대국이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기축통화국의 평균 그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 수치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OECD 평균 또는 선진국 기준으로 한다면 여하튼 110%는 평균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축통화국들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면 거의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를 두고 기축통화국은 해외 국채 수요가 많아서 국채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인용한 기축통화국 가능성 보도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언론을 대상으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토대로 나온 말인데요. 전경련은 보도 자료에서 그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라는 제목으로 배포를 했고 대부분의 언론 보도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 IMF의 특별 인출권 SDR 준비 통화에 원화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처럼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충분한 유통량이 있는 그런 통화를 말하는데 지금 이제 박마커가 얘기했던 그 전경련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기축통화는 약간 다른 의미였던 모양이네요. 네, 그 전경련이 이제 지난 13일 배포했던 자료를 한번 보면요. 그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라는 항목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IMF의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인출권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는데 현재 이 특별 인출권 바스켓에는 5개 통화가 들어 있습니다.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통화가 기축통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바스켓에 원화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전경련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의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이 대표는 다른 글에서는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선언했던데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정경련의 생각으로 경제의 큰 틀을 짜는 멋진 후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 최백은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 씨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 적정 국가 부채 비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커진 건 사실 아닙니까? 채무 문제,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준석식의 비아냥 정치를 끝내달라 향후 5년간 국가부채, 가계부채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무 대안도 없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TV토론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전경련도 오늘 입장문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경련은 원화의 SDR 편입 추진 관련 설명 자료를 따로 냈습니다. SDR 편입 추진 주장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만약 SDR에 편입이 된다고 해도 원화 기반 국채 수요는 곧바로 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경련은 원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이 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경련은 또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 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 정경련이 오늘 직접 입장문까지 냈네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제 TV 토론 끝난 다음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에 대해서는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요. 아까도 잠깐 저희가 장면을 봤지만 어제 두 후보가 언성을 높이고 또 얼굴을 붉히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 기본적인 룰도 안 지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란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반박하고 이게 토론의 기본인데 일단 대답을 안 한다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든지 또는 엉뚱하게 딴 사람한테 저한테 한참 얘기해놓고 딴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또 시간도 안 지키고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무질서했다고 할까요? 네, 좀 그랬습니다. 네, 이 후보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윤 후보가 어제 국채 비율 60%가 적당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따른다고 해도 300조 원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투자는 돈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미래의 더 많은 성장과 과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여력도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후보는 또 윤 후보가 국가 인프라, 교육, 과학, 기술 투자와 기업 활동을 구분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무슨 경제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일정과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서운함을 드러냈죠. 네, 이 후보는 심 후보에 대해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고 평가했는데요. 심 후보와 토지익 배당 이 맞느냐 아니면 국토보유세 명칭이 맞느냐 이걸 두고 논쟁한 것과 관련해서 심 후보가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면서 새 제도로 봐야지 세금을 걷는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는데요.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고 제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다당제가 소신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서 공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면서 저희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합의가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거칠어진 입, 얼굴 붉히고 고개도 절레절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는데도 야권에선 여전히 단일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일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 통합정부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다들 만나기만 하면 단일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머님이 지금 98이신데 98세이신데 오늘 아침 4시 반에 전화하셨어요. 단일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정치부 회의에 출연한다고 하면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번이 이번 대선 누가 될 것 같냐. 그리고 2번이 단일화 어떻게 되는 거냐. 3번이 단일화 왜 안 되는 거냐입니다. 오늘 상황실은 이 단일화에 대한 의문들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철회 의사 분명하게 밝혔죠. 책임 소재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을 막론하고 야권의 이 단일화론자들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지지율, 단일화를 해야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안 후보의 말, 단일화를 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결렬됐다고 생각 안 하고요. 단일화의 새로운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했는데 네.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반면 야권에는 굳건한 단일화 반대론자들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 선배인 문재인 대통령도 단일화를 안 했을 때 더 잘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 더 좋았다는 거죠. 단일화 국면에서 안 후보를 너무 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간은 상호 조롱하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단일화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저희를. 그러니까 그거는 양태에 있어가지고 근절될 양태입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단호하죠. 결렬은 결렬이다. 단일화를 계속 언급하는 건 안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일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준석 대표의 발언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저는 인지상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는 마음, 본성이 없는 그런 발언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니 이 안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선언이 있은 지 딱 일주일이 됐는데 꼭 선언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단일화 메비우스의 띠에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론조사로 인한 단일화 가능성 좀 사라졌지만 여전히 후보 간 단판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윤 후보의 답변이 오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이 안 후보의 말 때문인데요.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 상례는 후보인 제가 제안을 했으면 마땅히 윤 후보가 직접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후보 간 단판 가능성 줄어들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단판이 이루어지려면 화두 또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물밑 접촉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의 물밑 접촉, 현재는 다 부정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안까지 주고받았다라고 했는데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은 모두 무허가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협상에 임한 거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도 그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심부름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뭘 주고받는 것도 그렇지. 종이 주고받았을 텐데 아니면 저는 인터넷 쓸 줄도 모릅니다. 문자 이런 것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아닙니다. 예. 네, 이번에는 두 후보가 직접 통화까지 했는데 오히려 3시간 뒤에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를 했죠. 성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되레 진실 공방만 벌이게 됐습니다. 윤 후보가 둘이 만나서 논의하자라고 제안하자 안 후보는 실무자부터 큰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후보가 만났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 후보 실무자를 지정해달라고 했고요. 안 후보는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한 뒤에 통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네, 윤 후보는 실무자를 지정해달라고 했고 안 후보는 실무자를 지정하기에는 늦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단일화 왜 안 되는 거냐? 후보 주변뿐 아니라요. 두 후보의 관계도 변수가 된 듯합니다. 윤 후보는 갑작스런 안 후보의 이 결렬 선언에 또 안 후보는 차기 대선이나 경기지사 제안 보도에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 현재는 이렇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웃은 건 민주당입니다. 야권 단일화 결렬, 여권에는 호재죠. 이재명 후보는 이 틈을 타서 통합 정부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내부 경쟁을 하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치 한 10년 동안 다당제가 소신입니다. 다당제가 되어야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다당제가 소신이라는 안 후보의 답변에 이 후보 긍정화법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향한 단일화 제안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다면서도 존경하는 분이라고 안 후보를 추켜 세웠습니다. 원래 안철수 후보께서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나름대로는 뭐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가진 새 정치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랑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후보와 민주당이 가까워지는 건 막아야겠죠. 단일화는 어렵더라도 중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 후보에 대한 구애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본투표 바로 전날까지 이 단일화 변수 살아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충청과 전북으로 또 안 후보는 오늘 부산으로 갔는데요. 모두 1박 2일 일정입니다. 간판은커녕 이 두 후보가 동서로 갈라진 모습이라고 할까요? 윤 후보의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념에 빠져서 실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40년, 50년 된 좌파 이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완전히 철진한 이런 이념에 빠져서 한 번도 상식적인 생각, 자유민주주의 생각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끼리 공직 나눠갖고 이권 나눠가지면서 국민의 결단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청년의 미래는 기대하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 계열의 전직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는데요. 민주당 혹은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언어로 풀이가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네, 반면 안철수 후보의 관심사는 여야 후보 중에서도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말에 고개를 좌우로 흔든 이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알 줄 알았습니다. 21세기 대통령은 그냥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전문가의 머리를 빌릴 것인가 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네, 안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구 경북 지역 방문에 이어서 오늘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을 방문한 건 역시 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시도로 읽힙니다. 안 후보는 유세 차량 사망 사고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제 유세를 재개를 했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부스터슛을 하고 또 어퍼컷을 할 때 장례식장을 지켰죠. 오랜만에 유세에 나선 안 후보도 이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기호 4번 타자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야구 배트 스윙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부산이 배경인 영화 속 대사도 직접 말했는데요. 고마해라! 마이 못다 이가! 네, 안 후보의 이 스윙, 기득권 양당을 향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어디를 향한 거였을까요? 일단은 사투리 퍼포먼스로 이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이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다급해질 듯한데요. 정권 교체를 막아야 하는 민주당에선 지금의 이 시간 계속되길 바랄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일화 결렬 선언에도 이제부터 시작. 호남간 윤석열과 영남간 안철수. 네, 어퍼컷과 발차기에 이어서 야구 스윙이 이제 또 등장을 했네요.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을 좀 짚어보면요. 충청과 전북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오늘 충남 당진과 서산 그리고 보령 등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강조하면서 제2의 서해대구 건설 등 지역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 조금 전인 5시에는 전북 군산을 찾았는데요. 내일은 전남 목포를 거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인 하이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후보 선출 이후 7번째입니다. 윤 후보는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된다 이렇게 호남 민심에 구애하고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광주에 쇼핑몰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이런 거 들어오면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진다는 거다. 이게 진짜 민주화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사투리도 들어봤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향을 찾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제에서 전했듯이 오늘 부산을 찾았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이 PK 지역을 1박 2일간 머물 예정입니다. 안 후보는 제가 PK의 유일한 후보다. 부산 출신 PK 대표 주자인데 부산 분들이 모르는 건 제 잘못이다. 이렇게 출신을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안 후보는 부울경 글로벌 해양 광역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폈습니다. 부산 깡통시장 유세에서는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정권 교체가 돼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교대, 적폐교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 후보의 선거 유세 오랜만이죠.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이 하얀 점퍼를 입고 시장을 같이 돌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 시장이 죽으면 안 돼요. 시장이 살아야지 경제가 삽니다. 안 후보는 부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또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냐고 묻자 저희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말씀드리지 않는다. 이걸 이용해 표를 빼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양측의 단일화 합의에 초안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선을 거는데요. 본인 생각으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경우들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저하고는 소통된 것이 전혀 없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치 몰입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단일화를 위해선 윤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 후보 측에서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뭐 정치 몰입과 같은 그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준석 대표의 그런 말은 윤석열 후보가 뭐 그건 직접 관계는 없는 거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대신 당을 대표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그 청년의 꿈 문답 코너에서 관련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대구시장 소문도 있더라. 갑자기 대구로 이사 가고 싶어진다. 한 지자가 이렇게 묻자 홍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패하면 하방, 즉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쓴 겁니다. 홍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윤 후보의 유세 지원에 나서 TK 신공항 등 지역 공약을 이뤄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권영진 현 시장과 김재원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홍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판도가 크게 흔들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이 각기 다른 정당을 택했네요. 네, 김구 선생의 증손녀인 김영 순천한대 연구교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김영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본 외교특보로 임명됐는데요. 이 백범 선생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과 상식이 파괴됐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앞서 김구 선생의 증손자죠. 이 김용만 씨는 민주당의 청년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선대위 역사정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고요. 합류 당시에 후보님과 함께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 부분을 바로잡고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일화 결렬 선언에도 이제부터 시작. 호남 간 윤석열과 영남 간 안철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절차상 문제였다며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얘기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됐는데요. 법인카드 있으면 뭐 하겠노? 속이 사묻겠지. 이 후보가 오늘 자신의 불찰이다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뭔가 억울한 게 있는 듯합니다.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예.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직원들 절차상 문제다. 아내가 쓴 것처럼 비판하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절차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도 울산광역시장을 한 입장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려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는 느낌이 들 만큼 터무니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집에 샌드위치 초밥 백숙이든가요? 초밥 그런 걸 법인카드를 사고 집에서 사용했다고요? 그 말 되겠어요? 국민의힘은 30인분을 배달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옆집 캠프 의혹과 연결시켰는데요. 이 후보의 옆집, GH가 직원용 숙소로 임대했다고 하죠. 이 숙소가 이 후보의 대선 준비에 활용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직원용 숙소가 맞다 반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뭐 그 GH공사에서 누가 살았다는 거 다 알려줬어요. 누구 명단 나왔어요? 그럼요. 그럼 직원 명단도 아마 다 알려준 걸로 알고 그분들이 있어요. 좀 이현욱 전 GH 사장이 올린 글을 이야기한 듯한데요. 이 전 사장은 100% 현장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거주하다가 현재는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도 전했는데요. 다만 강훈식 의원이 말한 구체적인 명단은 없었습니다. GH 숙소 문제, 사실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장님은 이재명 지사 굉장한 측근이시니까 그 숙소에 살았던 분들이 좀 아예 시원하게 민주당 쪽에서 답답하시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내세우시면 저는 뭐 GH공사에서 그렇게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실명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JTBC 제보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국내임 윤석열 후보가 전면에 내건 슬로건이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나 봅니다. 윤 후보를 키운 사람은 따로 있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윤석열 임명한 거. 우리 민주당도 잘못했습니다. 왜 통과시킨 겁니까? 제가 당대표였으면 절대 대통령한테 반대해서 윤석열이 안 시켰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양쪽 눈 시력이 서로 다른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죠.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시력이 그때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덩치는 나만하고 머리가 저만큼 커서 튼튼하게 생긴 양반이 부동시, 여러분이 부동시가 뭔 말이냐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시력 차이가 0.7이 넘었다고 그래서 군대를 면제 당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이미 청와대의 검증까지 마쳤다며 일축했는데요. 덩치도 크고 머리도 커서 튼튼하게 생겼지만 군대를 안 갔다 온 송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역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시력이 들쭉날쭉한 것도 약식과 정식 검사의 차이다. 해명을 했는데요. 그 약식 신체 검사에서 나온 결과와 그 병역 판정을 위해서 하는 엄정한 시력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재검정을 해도 어차피 숫자는 비슷할 것이거든요. 이 역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재검정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요즘 시력 검사, 정밀 검사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도왔었죠.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선언을 했는데요. 이 위원장이 직접 3번이나 만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 전 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썩은 사과, 괴물, 대통령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정 전 실장이 완전히 돌아선 이유, 이 위원장의 순천 유세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평화의 유전자는 민주당한테 설마 국민의힘이 여기 온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저 연설해야 되니까 한 번만 모두 이재명 후보 연호를 3번 딱 하고 끊어주세요. 이재명! 자, 모두 사진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화와 안보 말씀을 드리다 후보께서 오시는 동안에 잠깐 중단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위원장이 수모를 당했다고 느낀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이 위원장의 지지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와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명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겠죠? 이미 경선 때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진행상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돼 죄송하다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른바 신천지 발언까지 전해졌죠. 당내에선 이러다 명락대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경선 당시 이 위원장을 지지했던 여권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약 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도 TV 찬조연설 1번 타자로 등판을 해서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탰는데요. 뒷걸음 쳐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가겠습니다. G5 세계 5대 강국을 향해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장의 호소, 과연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 노래로 정리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기를 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도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었는데요. 오늘도 경기와 인천 지역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를 돌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은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통하죠. 그런데 최근 지지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어제 나온 JTBC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뒤진 모습입니다. 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나드는 상황이라면서 당선 직후 민생 회복 100일 긴급 구제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완전한 보상을 하고 일상 회복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당선되는 순간에 2차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 확실히 준비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께서 손해봤지만 보상받지 못한 손해 다시 채워드리고 우리 서민들 빚내느라고 지금 만기 다 돼가죠. 그거 연장해야지 당연히.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선 공약집도 내놨죠, 신채커. 네, 이 후보의 5대 비전과 20대 핵심 과제 272개의 실천 과제가 담긴 공약집이 공개됐습니다. 소요 재원이 300조에서 350조 원으로 책정됐고요. 5대 비전으로는 신경제와 공정성장, 민생안정, 그리고 민주사회, 평화, 안보를 내걸었습니다. 한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수출 1조 달러, 글로벌 5대 강국 목표를 이루고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구상이고요. 또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서 불공정을 해소하고 누구나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의 윤석열 후보 지지를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친여 성향의 시인으로 알려진 안도현 씨가 정 전 실장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안도현 씨는 소셜미디어에 썩은 사과를 던지고 독이 든 사과를 택한 정아무개 씨의 앞날이 번창하기를 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앞서 정운현 전 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썩은 사과에 비유했었죠. 안 시인이 이를 받아서 윤석열 후보를 독이 든 사과에 비유한 듯 싶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도 정 전 실장을 비판한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이낙연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병훈 의원은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많이 안 나간다, 많이 배고프셨다라면서 당신 한 사람의 분노 유발로 10사람을 결집시키고 있다. 오히려 고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그 얘기부터 할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과하게 비판을 했다는 글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픈 손가락이란 글을 올렸는데요.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면서 아직도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줄 안다. 그러나 제게 여러분들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선 때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면서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님을 비판했다. 두고두고 마음에 빛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무속 공방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이 윤 후보가 지난 그 거제 유세 때 받아든 건대구를 문제 삼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장면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리본으로 장식된 건대구를 이렇게 받아서 높이 이렇게 치켜 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고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이건 뭡니까? 낯설다, 또 무속이냐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뭐긴 뭐냐? 거제도 청년 어부 지지자가 선물해준 특산품이라면서 말린 생선만 봐도 무속이 떠오르는 최민희 전 의원이란 말로 누구보다 무속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나를 세웠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발끈했고요. 건대구는 대구를 해풍에 말린 것으로 어민의 땀과 자연의 지혜가 함께 담긴 것이다. 그런 귀중한 선물을 어떤 분은 무속이라고 폄훼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구에 둘러진 리본에는 국민이 키운 거제대구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그 현수막에 쓰는 용어를 조금 넓게 허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임이 중앙선관위에 내로남불과 무능, 위선, 신천지, 주술, 국판 등의 단어를 현수막에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선 해당 단어들만으로는 일반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 특정되는 걸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이번 해석에 국내힘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신천지, 주술 등의 단어 허용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내힘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와 잣대가 달라졌다고 날 세웠는데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내로남불은 물론 무능, 위선, 거짓말 등의 단어까지도 정권을 연상시킨다면서 사용을 불허했던 선관위가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는 주술 신천지 같은 유언비어 사용을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면서 허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적인, 편파적인 자유보장이고 노골적인 편들기입니다. 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명락대전, 악몽재현, 이낙연, 기호 1번, 이재명 꼭 투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